미국 전역이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믿을 수 없는 사건 때문인데요. 한밤중에 울린 비상경보. 캠핑장을 덮친 거대한 흑곰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영웅이 나타났죠. 보스턴의 작은 동물 보호소.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한 마리의 흰 털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순백의 털 아래 숨겨진 영웅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불꽃 같은 충성심이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집으로 거대한 흑곰과 맞서다니. 현장을 목격한 레인저의 증언은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생존과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까지. 세계적인 명견들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충성심과 용기.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특별한 영웅을 만들어낸 걸까요? 과연 그날 밤 캠핑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그 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현장 상황부터 기적적인 구조까지 전 세계를 감동시킨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소아심장외과 의사 캐서린 블랙우드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이해하게 된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매일 수술실에서 작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 힘든 수술이 있었던 날이면 잠시라도 병원을 벗어나 다른 일에 몰두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역 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이었어요. 아이들의 심장을 살피는 의사로서 버려진 동물들의 아픈 마음도 보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 일을 마치고 보호소에 들렀어요. 새로 들어온 동물들의 건강검진을 돕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었죠. 보호소 관리인 마이크가 제게 새로운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안쪽 케이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황순백색 털의 강아지는 구석에 웅크린 채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새하얀 눈처럼 깨끗한 모습이었죠. 마이크의 설명으로는 근처 미군 기지에서 데려온 강아지라고 했어요. 전 주인이 한국에서 복무하다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강아지를 데려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요. 잠시 보호를 부탁한다며 맡겼지만 결국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강아지에게 다가갔을 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마이크의 한마디였어요. 이 강아지가 한국의 진돗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을 때 진돗개의 충성심과 영리함에 반해 입양했다고 전 주인이 말했다더군요.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에게 무척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도요. 문득 케이지 앞에 쪼그려 앉아 한국말로 말을 걸어보았어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앉아라고 말했죠. 그 순간 강아지의 귀가 쫑긋 섰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말로 앉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말을 더 몰라서 더 시켜보지는 못했지만 그 똘망똘망한 눈빛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12살 소피아와 9살 노아는 곧바로 입양하자며 신이 났죠. 하지만 남편 마이클은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가족의 바쁜 일상에 큰 강아지를 키우는 게 부담될 거라고요. 게다가 보호소 측에서도 진돗개는 초보 견주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견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강아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퇴근길에 보호소에 들러 진돗개와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경계하던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말을 더 배워서 말을 걸 때면 유독 반응이 좋았어요. 한국 음식점 아주머니께 부탁해서 기다려 이리와 같은 간단한 명령어들을 배웠는데 그걸 알아듣고 따르는 모습이 정말 영리했어요. 2주가 지날 무렵 마이클도 결국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말에 온 가족이 보호소를 찾아갔을 때 아이들과 장난치며 노는 진돗개의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충성이라고 지었어요. 한국 음식점 아주머니가 진돗개 하면 충성심이라고 하시길래 영어로 하면 로이얼티가 되겠지만 한국식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었거든요. 발음이 어려운 아이들은 충이라고 부르곤 했죠. 충성이는 우리 가족에게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의 등교를 배웅하고 저녁이면 현관문 앞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죠.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 둘 다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충성이한테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돗개는 알레르기 유발이 적은 견종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배운 캠핑 이야기를 하며 주말 캠핑을 제안했어요. 마침 초여름이라 날씨도 좋았고 충성이도 데려갈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 모두 동의했죠. 당시만 해도 이 캠핑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충성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충성이를 데려온 후 우리 집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아침이면 소피아와 노아가 서로 충성이의 산책을 맡겠다고 다투기도 했죠. 처음엔 걱정했던 마이클도 이제는 퇴근 후 충성이와 함께 조깅을 즐기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던져주며 놀아주곤 했는데 충성이의 민첩성과 운동신경에 다들 감탄하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네 순찰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충성이가 워낙 영리하고 경계심이 뛰어나서 이웃들이 먼저 제안을 해왔어요. 밤에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보는 건데 충성이의 존재만으로도 모두가 안심이 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수상한 일이 있을 때면 충성이가 먼저 알아채고 경고를 해주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진돗개라고 하면 잘 몰랐지만 충성이를 통해 한국의 토종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도 한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 아픈 아이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보호자분들이 어떤 견종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설명했어요. 충성이를 키우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점에도 자주 들렀죠.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면서 충성이와의 교감도 더 깊어졌어요. 우리 가족에게 충성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다리가 되어주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자연 관찰 캠핑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캠핑을 제안했어요. 봄부터 여름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날씨였고 마침 충성이도 데려갈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죠. 첫 가족 캠핑이라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도시에서만 지내던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충성이가 있어 든든했어요. 마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듯한 믿음직한 눈빛으로 늘 우리 곁을 지켜주었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향했어요. 충성이는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감한 듯 평소보다 더 주변을 경계하며 가족들 곁을 지켰죠.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레인저가 다가와 캠핑장 규칙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곰이 출몰할 수 있다는 경고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저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생각에 들떠 있었을 뿐이었어요. 캠핑장에 도착해보니 주말이라 그런지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 캠퍼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가족이 있었죠. 바로 옆자리에 텐트를 치고 있던 일본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소피아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데리고 온 씨박연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먼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시다 가족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보스턴의 일본 기업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캠핑 경험이 많은 가족이라 텐트도 숙련된 솜씨로 설치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시다 씨는
자신의 시박연 하나코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일본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순수 혈통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보여주었죠. 하나코는 분명 아름다운 강아지였어요. 우아한 걸음걸이와 빨간 털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죠. 그런데 충성이를 보던 요시다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견종이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의 진돗개라고 했더니 시골개 같다는 투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충성이의 황갈색 털을 보며 혈통이 섞인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죠. 요시다 씨는 계속해서 시박연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일본에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지 왕실에서도 키웠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반면 충성이에 대해서는 경계견 정도로 여기는 듯 했어요. 순수 혈통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키우냐는 투였죠. 하지만 우리 충성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코가 짖거나 흥분할 때마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 대견했죠. 아이들이 캠핑장 주변을 뛰어다닐 때도 충성이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이들을 살폈어요. 저녁이 되어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모여 앉았을 때였어요. 요시다 씨는 또다시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특히 시박연과 일본의 문화는 떼어놓을 수 없다며 하나코야말로 진정한 명견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한국의 문화를 낮추어 보는 듯한 말들을 했죠. 마이클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남편도 요시다 씨의 태도가 불편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충성이를 더 자랑스럽게 느꼈거든요.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라는 사실도 말해주었어요. 충성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충성스러운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요. 밤이 깊어갈수록 캠핑장의 분위기는 고요해졌어요. 모닥불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도 하나둘 텐트로 돌아갔죠. 그때 충성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된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둠 속을 응시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야생동물이 지나가나 보다 했어요. 이곳이 국립공원이니 사슴이나 다람쥐 같은 동물들이 나타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충성이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저녁 내내 조용히 누워있던 하나코도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죠. 해가 저물어 갈수록 캠핑장 주변의 공기도 차가워졌어요. 마이클이 모닥불을 조금 더 크게 피우며 담요를 가져오겠다고 텐트로 향했죠. 그때 충성이가 갑자기 일어나 숲을 향해 경계태세를 갖추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코는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충성이는 소리 없이 긴장된 자세로 숨만 주시했죠. 요시다 씨는 하나코의 짖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어요. 자신의 개가 위험을 먼저 감지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충성이의 침착하면서도 긴장된 모습이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평소 진돗개는 불필요한 짖음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레인저가 순찰을 돌며 모든 캠퍼들에게 음식물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어요. 곰이 출몰하는 시기라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요시다 씨는 하나코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 없다며 웃었지만 레인저는 오히려 반려견의 존재가 곰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텐트로 들어가기 전 충성이의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충성이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곧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될 충성이의 본능적인 경고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이들이 텐트에서 잠들고 캠핑장은 고요한 밤을 맞이했어요. 하나코도 요시다 가족의 텐트 안에서 조용해졌지만 충성이는 텐트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저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캠핑장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밤중에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죠. 충성이가 평소와는 다른 낮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보통은 절대 짖지 않는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느껴져서 텐트 밖을 살펴보려 했어요. 소피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노아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텐트 지퍼를 열고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충성이의 하얀 털이 달빛 아래서 빛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죠. 거대한 흑곰이 우리 텐트에서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어요. 소피아의 손을 꽉 잡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하지만 충성이는 달랐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용맹한 모습으로 곰과 우리 사이에 서서 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시바견 하나코는 이미 요시다 가족의 텐트 안으로 숨어버린 상태였죠. 레인저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절대로 곰과 마주치면 뛰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때 노아가 텐트 밖으로 나오려 했어요. 아마도 소피아와 제가 나간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죠. 순간 곰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충성이가 움직였어요. 충성이는 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곰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충성이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우리 진돗개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곰을 캠핑장 반대편으로 유인하려 했어요. 그때 저는 충성이의 의도를 깨달았죠. 우리가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마이크를 깨웠어요. 상황을 설명할 시간도 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텐트를 빠져나왔죠. 옆 텐트의 요시다 가족도 이미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코는 겁에 질려 계속 낑낑거렸지만 충성이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동안 충성이는 계속해서 곰의 주의를 끌었어요. 때로는 몇 걸음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곰을 캠핑장에서 멀어지게 유도했죠. 곰은 충성이의 움직임을 쫓아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다른 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새끼를 둔 어미 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위협하던 곰이 순간 주의가 흐트러졌고 충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빨리 곰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우리에게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조용히 캠핑장 관리소 쪽으로 이동했어요. 요시다 가족도 함께였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소피아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노아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죠. 관리소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했을 때 레인저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시작했어요.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고 다른 캠퍼들의 안전도 확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충성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충성이가 곰을 숲 쪽으로 유인하는 모습이었죠. 요시다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 전까지 시바견을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충성이의 용맹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하나코는 아직도 공포에 질려 있는데 충성이는 홀로 우리를 위해 곰과 맞섰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은 였어요. 레인저들은 즉시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날이 밝기 전까지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어요. 그 긴 새벽 시간 동안 저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숲을 바라보았죠. 충성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동이 틀 때까지 충성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레인저들이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직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죠. 요시다 씨는 자신의 차로 인근 마을까지 가서 수의사를 데려오겠다고 자청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영웅이 된 충성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수색하는 레인저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충성이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숲이 너무 넓었고 곰의 영역이기도 했으니까요. 날이 밝아오자 요시다 씨가 데려온 수의사와 함께 레인저들이 수색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계속된 설득 끝에 안전한 구역에 한해서만 수색을 도울 수 있게 허락받았죠. 아이들은 요시다 씨 부인에게 부탁드리고 마이클과 저는 한 팀에 합류했어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충성이를 찾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죠. 수색팀은 세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각 팀에는 곰 전문가와 수의사가 한 명씩 배정되었죠. 요시다 씨가 데려온 수의사 선생님도 한 팀에 합류했어요.
날씨는 수색하기에 좋지 않았어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안개가 채 거치지 않아 시야가 좋지 않았고 습기 때문에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았죠. 오전 내내 수색은 계속되었어요. 충성이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몇 군데서 발견했지만 이내 흔적이 사라져 안타까웠죠. 레인저들은 전문적인 추적 장비를 사용했고 수색견도 동원되었어요. 하지만 곰의 영역이다 보니 수색견들도 긴장한 상태여서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정오가 되자 잠시 수색을 중단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때 요시다 씨가 충성이를 찾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했죠. 평소 이 지역 지형을 연구하는 취미가 있어서 곰이 자주 은신하는 바위굴 몇 곳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레인저들도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오후 수색은 요시다 씨가 제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위가 많은 험한 지형이라 수색이 더욱 어려웠죠.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거세졌죠. 레인저들은 수색을 중단하자고 했지만 저는 계속하고 싶었어요. 빗속에서도 수색은 계속되었어요.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우리는 바위지대를 샅샅이 뒤졌어요. 레인저 한 명이 흰색 털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를 발견했어요. 충성이가 이 길을 지나갔다는 희망적인 증거였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색견 중 한 마리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반응을 보였어요. 그곳은 커다란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곳이었죠. 좁은 틈 사이로 희미하게 피 냄새가 났다고 수색견 담당관이 말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바위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안쪽 깊숙한 곳에 희미한 흰색이 보였어요. 레인저들이 신중하게 접근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성이를 발견했어요. 충성이는 바위 틈 깊숙이 몸을 숨긴 채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순백의 털에는 흙과 피가 묻어 있었고 특히 왼쪽 눈 주변이 심하게 닫혀 있었죠. 수의사 선생님의 초진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왼쪽 눈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바위 틈이 좁아서 장비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죠. 레인저들은 최대한 충성이가 더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조에 집중했죠. 마침내 충성이를 구출했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어요. 응급처치를 마친 후 충성이를 들것에 실었죠.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어요. 빗소리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동반했죠. 요시다 씨는 자신의 차로 앞장서서 길을 밝혀주었고 레인저들은 들것을 번갈아 매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달려나왔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물러났죠. 긴급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충성이는 즉시 인근 도시의 대형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수의사 선생님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왼쪽 눈의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성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인근 도시의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차 안에서 수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충성이의 상태를 체크했고 저는 충성이의 앞발을 조심스레 잡고 있었죠. 순백의 털에 묻은 흙과 피를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충성이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수술은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왼쪽 눈 주변에 상처가 너무 깊었고 앞다리에도 골절이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이클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요시다 씨 부부는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며 캠핑장으로 돌아갔죠.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왼쪽 눈은 실명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충성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었으니까요.
수의사 선생님은 진돗개의 강인한 생명력에 놀랐다고 했어요. 보통 개라면 이런 상처로 생존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죠. 병실에서 깨어난 충성이는 제 손길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죠.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충성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영리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충성이의 의지라면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캠핑장의 다른 캠퍼들과 레인저들이 자주 충성이의 안부를 물었어요. 특히 요시다 씨는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죠.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왔다가 점차 충성이의 회복 과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물병원에 한국인 수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돗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유와 그들의 특별한 충성심,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충성이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재활치료는 쉽지 않았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균형을 잡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죠. 하지만 충성이는 놀라운 의지로 모든 과정을 이겨냈어요. 처음에는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의 다른 동물들과 보호자들도 충성이의 회복을 응원했어요. 특히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나올 때면 동네 아이들이 충성이에게 관심을 보였죠. 처음에는 한쪽 눈의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충성이를 영웅이라고 불러주었어요. 비록 한쪽 눈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충성이의 용맹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퇴원하던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충성이는 비록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갔죠. 한쪽 눈의 상처는 영웅의 훈장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성이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충성이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개조했죠. 소피아와 노아는 더욱 세심하게 충성이를 돌보았고 마이클은 매일 아침 충성이와 함께 짧은 산책을 하며 재활을 도왔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큰 장애였지만 충성이는 그것조차도 당당하게 이겨냈죠. 충성이의 몸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 상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충성이의 희생과 사랑의 증표니까요. 요시다 씨는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 충성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진돗개 한 마리를 통해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죠. 충성, 용기, 그리고 헌신. 이런 가치들이 진돗개라는 한 품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자랑스러운 보호자가 되어 그들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싶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이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50년 주기로 찾아오는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후지산 폭발의 불길한 징후까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최소 267만 명이 긴급 대피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홋카이도는 이틀 동안 2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혼란에 빠졌고 사이타마 현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지름 40m에 달하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연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접한 일본의 한 전문가가 정부 회의장에서 일본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다며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발언은 일본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주거 시스템, 특히 난방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혹한과 재난 상황에서 일본의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 독일의 한 여성 기자가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자란 제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였어요. 함부르크에서 나고 자란 저는 도이치벨레의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안나 밀러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실내를 유지하는 독일의 주거 문화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제가 작년 겨울 아시아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범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시작됐어요. 현대 아시아의 주거문화 시리즈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 일본, 대만, 한국을 취재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의 현대 건축과 젊은이들의 주거 트렌드를 소개하는 가벼운 기사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독일의 단열 기준과 난방 시스템을 당연히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 취재 여정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놓았답니다. 취재는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도쿄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실내였어요. 제가 묵은 곳은 도쿄 시내의 일반적인 아파트였는데 저녁이 되면 방 안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묵은 숙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재를 위해 만난 현지인들의 집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이더군요. 일본의 주택 문제를 취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히트쇼크라는 현상이었어요.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온도 충격으로 매년 1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가 넘는 숫자예요.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실내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춥게 사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겨울은 원래 추운 거조라는 답변이었거든요. 마치 추위를 견디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말이에요. 건축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단열 기준이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의 최고급 단열재가 다른 나라에서는 기준 미달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다음 취재지였던 대만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대만은 일본보다 한참 남쪽에 있어서 겨울이 덜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졌거든요. 타이베이에서 만난 건축가 린 씨는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어요. 대만의 건축은 더위와의 싸움이에요. 습도 높은 더위를 어떻게 이겨낼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겨울철 단열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죠. 실제로 대만의 전통 가옥들은 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해요. 환기가 잘 되도록 설계된 구조가 겨울에는 오히려 단점이 되는 거죠. 타이베이의 한 카페에서 만난 현지인은 겨울에는 실내가 더 추울 때가 있어요. 밖에서 얇은 옷 입고 다니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더 춥거든요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늘 아시아가 따뜻한 지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단열과 난방의 중요성은 기후와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영하의 날씨에도 실내는 항상 20도 이상을 유지하니까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본과 대만에서 추위에 고생하다가 마지막 취재지인 한국으로 향했어요. 사실 한국은 위도상 일본과 비슷하고 대만보다는 훨씬 북쪽에 있어서 더 추울 거라고 예상했죠. 실제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3도.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가 예약했던 호텔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묵기로 했던 일반 객실에 수도관 문제가 생겼다면서 죄송하지만 온돌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그게 무슨 방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객실로 향하면서 일본이나 대만처럼 추운 방일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죠. 짐을 들고 객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걱정이 됐어요. 일본과 대만에서의 경험 때문이었겠죠. 영하의 날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처음에 제가 느낀 것이 착각인 줄 알았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들어선 방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그 따뜻함의 정체였어요. 방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하게 따뜻했는데 특이하게도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라디에이터를 통해 난방을 하는데 이건 뭔가 달랐어요. 호기심에 바닥에 손을 대보니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졌죠. 마치 봄날 햇살을 받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어요. 프런트에 전화해서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니 온돌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해요.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취재차 온 저로서는 흥미로운 발견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방 안의 공기가 전혀 건조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의 라디에이터 난방은 공기를 많이 건조하게 만들어서 가습기가 필수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일본과 대만에서는 이불을 몇 겹이나 덮고 자도 추웠는데 이곳에서는 얇은 이불 하나로도 충분했죠. 바닥의 온기가 이불 속까지 은은하게 전해져서 마치 따뜻한 품 안에 안겨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방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라디에이터 난방은 밤사이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온돌은 아침까지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레스토랑에 갔다가 우연히 한 한국인 건축가를 만났어요. 제가 온돌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그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해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난방 방식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한국인들의 슬기로운 해결책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설명 중 특히 흥미로웠던 건 온돌의 과학적 원리였어요.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은 열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특성에도 잘 맞는다고 해요. 발이 따뜻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온돌방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한국의 좌식 문화와도 잘 어우러진다고 해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느낀 차이점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라디에이터는 한 곳에서 더운 공기를 만들어내 위로 올라가게 하죠. 그러다 보니 머리 쪽은 덥고 발은 차가운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런 현상을 상열하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니 발부터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온도가 위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는 서울 시내 취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죠. 추운 날씨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가 따뜻한 거예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의 의자까지 온돌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고 해요. 버스 정류장의 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며칠 동안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난방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현대식 아파트들은 온돌의 원리를 그대로 살려 바닥 난방 시스템을 발전시켰더군요. 보일러와 파이프를 이용해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한 보일러 회사 엔지니어는 이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도 높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실제로 바닥 난방은 같은 온도를 유지할 때 라디에이터보다 20-30% 정도 에너지가 덜 든다고 하더군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가능한 풍경이겠죠. 주부인 어머님은 겨울에도 집에서 반팔을 입고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밖은 영하인데 실내에서 반팔이라니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이해가 갔어요.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니까 굳이 두꺼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독일의 단열 기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게 단순히 현대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나 더욱 발전한 거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여러 회사들이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요. 전통 온돌의 장점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제품들이었는데 특히 눈길을 끈 건 셀프 시공이 가능한 온돌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독일 집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의 온돌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으로 기사를 몇 편 써서 보냈는데 편집장님이 특히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한창이던 때라 더욱 시의적절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독일의 겨울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라디에이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한국의 온돌방이 생각났죠. 특히 머리는 답답하게 덥고 발은 차가운 이 불균형한 온도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온돌 시스템 설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니 다행히도 셀프 시공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설치를 결정하기까지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했어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죠.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상황이 많이 불안해졌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정적이었던 건 한국의 보일러 회사 엔지니어가 해준 말이었어요. 바닥 난방은 같은 온도를 유지할 때 라디에이터보다 20-30% 정도 에너지가 덜 든다고 했거든요. 간단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사는 함부르크는 겨울이 길어서 난방을 많이 쓰는 편인데 매년 난방비가 꽤 큰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이 정도 에너지 절감이면 몇 년 안에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설치 준비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언도 구했어요. 독일의 건축가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독일의 엄격한 건축 규정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해줬어요. 다행히 셀프 시공용 온돌 시스템은 독일의 안전 기준도 충족하고 있었죠. 준비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돌 시스템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제가 독일에 설치하겠다는 말을 잘 믿지 않더군요. 유럽에서 온돌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거의 없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기자이고 한국의 난방 문화에 대해 취재했다는 걸 설명하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배송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국제 운송료가 만만치 않았고 통관 절차도 복잡했죠. 독일의 까다로운 수입 규정을 맞추느라 서류 작업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 측에서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무사히 제품을 받을 수 있었죠. 제품이 도착하고 나서는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됐어요. 셀프 시공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거든요. 다행히 한국에서 상세한 설치 매뉴얼과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게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화상으로 상담도 해주시고요. 설치 작업은 주말을 이용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친구 2명이 돕겠다고 자원해줬죠. 한 명은 전기 기술자였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바닥 난방 설치는 전기 공사도 포함되니까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제 집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독일의 전기 시스템과 한국 제품의 호환성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의 기술 지원팀과 연락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설치 작업이 한창일 때는 이웃들의 관심도 대단했어요.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난방 시스템이니 호기심을 보이는 게 당연했죠. 공사 소음 때문에 양해를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말에 모두들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설치를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던 날 저는 무척 긴장됐어요. 과연 한국에서처럼 잘 작동할까? 독일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제 고민이 무색할 만큼 시스템을 처음 켰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방 전체가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찼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익숙한 따뜻함이 제 집에서 다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답받는 것 같았죠. 특히 기뻤던 건 제가 좋아하는 바닥 스트레칭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차가운 바닥 때문에 항상 요가 매트를 깔아야 했는데 이제는 바닥이 따뜻해서 매트 없이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의 기분은 정말 특별해요.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어요. 전에는 겨울철 아침이면 몸이 뻣뻣하고 찌뿌둥했는데 온돌로 바꾸고 나서는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온돌이 건강에 좋다고 하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이제는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진 걸 실감해요. 첫 겨울이 시작될 때는 솔직히 조금 걱정됐어요. 독일의 겨울은 한국보다 훨씬 길고 추운데 과연 이 시스템이 잘 버텨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겨울에도 실내는 항상 20도 이상을 유지했어요. 게다가 라디에이터 난방과는 달리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서 가습기를 덜 틀게 됐어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니 난방비가 확실히 줄어들었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계산한 줄 알고 다시 확인도 해봤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약 25% 정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거예요. 한국의 엔지니어가 말한 대로였죠. 친구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처음 집에 온 친구들은 다들 의아해했어요.
라디에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냐면서요. 바닥 난방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고는 다들 생각이 바뀌더군요. 특히 저희 집에서 첫 번째 겨울 홈파티를 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그날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파티를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편안함에 푹 빠져들더군요. 한 친구는 너무 따뜻하고 편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을 정도예요. 그 후로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날이면 너네 따뜻한 집에서 모일까? 가 자연스러운 약속이 됐죠. 이웃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설치할 때는 공사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더군요. 특히 위층의 노부부가 우리 집의 난방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노부부는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겨울이면 특히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집에 초대해서 직접 체험해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면서 본인들도 설치를 고려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같은 건물의 다른 이웃들도 궁금해하시고 친구들의 친구들도 문의해오고요. 독일의 한 육아 커뮤니티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아이들이 놀기 좋다는 입소문이 났나 봐요. 실제로 조카가 놀러왔을 때 바닥에서 뒹굴며 놀길래 동영상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러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가 됐고 더 큰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침 제가 꼼꼼하게 기록해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있어서 실제 절감 효과를 보여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우리 집에 방문한 기자들이 직접 바닥에 앉아보고는 놀라워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한 기자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겨울철 난방 방식이에요 라며 연신 메모를 하더라고요. 이런 관심이 이어지면서 제 블로그의 구독자 수도 크게 늘었어요. 온돌 시스템 설치 과정과 사용 후기를 상세히 기록한 포스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특히 에너지 사용량 변화를 그래프로 정리한 내용에 반응이 좋았어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라 신뢰도도 높았고요. 이제는 한국의 온돌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됐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제가 동네에서 온돌 전문가가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관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생활 문화에도 눈을 돌리게 됐어요. 온돌을 설치하고 나서 저는 한국의 다른 생활 문화들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난방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던 온돌이 사실은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좌식 문화도 이 온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온돌이 한국인들의 신체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골반의 유연성을 키워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체험해보니 그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처음에는 바닥에 앉는 게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이 그 자세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온돌이라는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한 문화라는 걸 알게 됐죠.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대화를 늘리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온돌이 가진 더 큰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국이 온돌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반가웠죠. 하루빨리 등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난방 시스템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니까요.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면서도 자연의 순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과학이잖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자연관이에요. 열의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이용하고 자연 재료를 활용하면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게 놀라웠어요. 현대의 첨단 기술도 결국은 이런 자연 친화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미 1000년 전부터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친환경 기술을 찾고 있는데 어쩌면 그 해답은 한국의 전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돌처럼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한국의 다른 전통 기술들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됐어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의 문화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돌만 해도 그렇죠.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을 만들어내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의 온열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날 낯선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작은 배려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바쁜 현대인의 시간을 아껴주면서도 그 혜택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잖아요. 기술과 전통,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도 이해가 되더군요. 전통의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도를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다른 문화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한국을 생각해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서 온기를 나누는 문화를 선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죠. 제 집은 이제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이 됐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포근한 느낌처럼요. 특히 요즘같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지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지혜가 현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첨단 기술의 나라이면서도 전통의 지혜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에 전하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죠. K-팝이나 K-드라마처럼 화려한 문화도 좋지만 온돌같이 실용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전통 문화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작은 온돌방에서 시작된 저의 한국 문화 이해가 이제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으로 발전했네요.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 속에 숨겨진 지혜를 더 많이 발견하고 배우고 싶어요. 미래를 향한 해답이 그 속에 있을 테니까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